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국제 상황을 짚는 JB타임즈 시간인데요. 1부에서는 재앙으로 다가온 기후변화 살펴보겠습니다. 유럽의 폭염, 미국 텍사스 홍수 등등 전 세계가 기후재난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는 원인과 대응 방안이 무엇일지 얘기 나눠보고요. 2부에서는 중국으로 갑니다. 시진핑 주석이 규율과 반부패를 강조하며 내놓은 공무원 가이드라인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가져왔다고 하는데 무슨 이야기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7월 13일 일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평일에 JB타임즈가 있다면 주말엔 글로벌타임즈가 있다. 테마로 알아보는 국제정치 JB타임즈. 네, 세 분과 함께합니다. 다큐앤뉴스코리아의 김영미 대표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신문의 송현석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세종대 글로벌인재학부 장휘 초빙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무더위 잘 버티고 계십니까?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저는 외부에 나가서 일을 하잖아요. 아, 그렇죠. 촬영을 밖에서 네. 한 20분 하면 벌써 다들 한계가 와요. 그래요? 너무 더워서. 요즘 뭐 촬영하는 거 계세요? 또 이제 새로운 다큐 들어가서 촬영하고 있는데 예. 더워서 옛날 같으면 좀 젊었으면 조금 더 버텼겠는데 요즘 못 버티겠어요. 이놈의 나이가. 네. 네. 그래요? 전 공감이 안 돼서. 좀 바깥에 안 나갑니다. 에어컨 틀어놓은 곳에. 우리 장 교수님 어떻게 나세요? 에어컨 끼고 사세요? 에어컨 틀어놓은 곳에만 있습니다. 은행 가시나 보구나. 이건 60년대 얘기인데. 아, 이러니까 욕먹지세요. 알겠습니다. 저는 가만히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세계가 기후변화 때문에 몸살 앓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네, 일단 유럽 상황이 심합니다. 프랑스와 스페인, 그리스에서는 대형 산불이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 그리스 같은 경우는 아테네 근처에서 지난달 말에 산불이 시작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안 잡혀서 비상사태가 선포된 상황입니다. 폴란드는 가뭄 때문에 강물이 말라붙고 있는데 이게 너무 심해서 농업용수뿐만 아니라 식수도 부족해질 가능성이 나왔고요. 관광지들도 폭염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서 관광객들을 받지 않는 곳들도 많습니다. 그래요? 네, 지난달 말에부터 시작한 이 폭염 때문에 서유럽 쪽 상황이 특히 심각한데 폭염으로 사망한 사람이 약 2,300명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지금 유럽에서 매년 4만 4천 명이 폭염으로 사망하고 있는데 지금 12개 도시에서만 이제 집계를 했는데 보니까 2,300명이 폭염으로 사망했다라는 결과가 나왔다는 건. 근데 그 얘기하니까 네. 우리 그 파리 올림픽 때 프랑스 에어컨이 거의 없다는 얘기 했었잖아요. 맞아요. 이 폭염에 그러니까 에어컨 없이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나 보군요. 현지에서는 많았었죠.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에어컨을 다 공수해 갔을 정도로 그러니까. 굉장히 폭염이 심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이건 굉장히 아이러니한 얘기지만 이 파리 올림픽 이후에 파리나 유럽 도시들이 원래는 에어컨을 안 쓰다가 에어컨을 쓰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한국 기업들이 굉장히 행복해했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네, 가전은 한국. 네. 근데 이제 에어컨을 안 쓰다가 올림픽 계기로 프랑스 사람들이 에어컨을 맛본 거예요. 프랑스는 그렇게 해요. 다른 나라는 어때요? 다른 나라도 좀 비슷한 거예요. 프랑스에서 유행을 하면 보통 따라가요 많이. 근데 그런데도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사망자가 나왔다고요? 네. 에어컨 이렇게 해서 이제 설치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도. 그래도 이제 뭐 옛날보다는 많아졌지만 이제 뭐 전 국민이 한꺼번에 사고 뭐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물론 그렇긴 하죠. 근데 이제 서서히 에어컨 한번 맛보더니 이제 에어컨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한국 기업들이 아마 많이 진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에어컨이 없이 살다가 어쨌든 도심에 사는 사람들은 다시 에어컨 맛을 볼 수 있는 어쨌든 그 재정적 능력이 되지만 사실 여전히 뭐 산간 지역이라든지 뭐 조금 저소득층이라든지 이쪽까지는 에어컨이 갈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근대 폭염은 심해지고. 근데 이제 그러면 흐르는 그 냇물에라도 발을 담가야 되는데 이제 가뭄이 또 이제 같이 온다. 이래보면 진짜 방법이 없는 거죠. 맞습니다. 그 가뭄으로 이제 비가 안 와서 사실 북아프리카 이쪽도 굉장히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근데 이 물이 그러니까 골고루 이렇게 와야 되는데
그 지구 반대편인 막 미국 이런데 막 다 떨어지는 거예요. 오는 데는 막 어마어마하게 오고 안 오는 데는 안 오고. 그거 좀 근데 텍사스도 홍수라면서요? 네, 텍사스 쪽도 그 홍수가 이제 돌발 홍수라고 하죠. 갑작스럽게 폭우로 인해서 이제 홍수가 나는 건데 이게 또 일반 도심 지역이었으면은 사실 대피할 수 있을 만한 지역들이 많았겠지만 그게 아니라 산간 지역 안에서 이제 발생한 홍수였기 때문에 사망자가 굉장히 많아서요. 지금 현재까지 최소 120명 사망 그리고 170명 넘게 실종이 된 상태고 어린이가 여기서 최소 27명에서 30명 정도. 산간 지역에서? 맞습니다. 제가 어릴 때 고향 마을이 산 중턱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비가 오면 순식간에 진짜 물이 불어나요. 그래서 이제 저희 마을은 이렇게 마을 가운데 이렇게 이제 관통해서 이렇게 이제 그 수로를 냈는데도 막 물이 막 흘러는 순식간이에요, 정말. 이게 저는 사실 어릴 때부터 도시에 살았지만 저는 아직까지 기억이 나는 게 어릴 때 홍수가 그렇게 자주 났어요. 뭐 도시인데도 그래서 진짜 아기인 저를 아버지가 목마를 태우고 그 물이 가득 찬 한복판을 이렇게 걸어 지나갔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정말 오래전 일인데도 아직까지 그런 일이 도심과 산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걸 보면 아 우리가 아직 기후변화에 대한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비가 내리는 양상도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양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잖아요. 뭐 이제 천천히 꾸준히가 아니라 갑자기 순식간에 그냥 왕창 퍼부어 버리는 그잖아요. 게릴라성 폭우 뭐 이런 식으로. 처음 지리산 폭우 그러니까요. 그게 예. 이제 게릴라성 폭우라는 말을 처음 만들어냈던 거래요. 근데 그때 이제 경보기가 한 2개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지리산 그 주변에. 그래서 경보를 듣지 않은 사람들도 많았고 또 그 경보를 들어도 이렇게 뭐 신중히 생각하지 않은 사람도 많았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60개가 넘는데요. 경보기만. 그러니까 한 번 당하면 이런 식의 경험이 생기는데 텍사스 같은 곳은 약간 사막과 거의 비슷한 기후거든요. 건조하고 비 잘 안 오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사람들이 토네이도나 이런 경보에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홍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거예요, 이분들이. 아,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경보가 울리는데도 불구하고 뭐 토네이도 아니면 돼. 뭐 이런 식의 약간 아니라는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피해자가 좀 늘었고. 피해자가 많아진 거죠. 근데 유럽은 지금 가뭄에다가 폭염인데 미국은 홍수다. 이게 지금 그 전혀 다른 양상이 나타나는 이 과학적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아무래도 이 온실화된 이 지구가 더 이상 옛날같이 순환이 잘 안 된다고 보여지는 순환이 거예요. 안 된다. 네. 예를 들어서 지금 폭염의 원인이 북아프리카의 그 열돔 현상이래요. 그래서 여기가 사상 최대 가뭄과 뭐 폭염이래요. 그러니까 이 열돔 현상이라는 게 이렇게 돔처럼 열이 완전히 가둬지는 현상인데 그렇죠. 살짝 바람 불면 이게 유럽으로 이제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열돔이 점점 커지는 현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열돔이라는 현상이 공통적으로 다 원인으로 작용을 했고 그리고 각각의 지역에 물이 많으면 홍수가 나고 뭐 이제 산이 많으면은 그 산불이 나고 이렇게 각각의 지형에 따라서 변화가 조금 있는 것뿐이지 그 열돔으로 인한 어떤 재난 현상들이 나타난다라는 건 굉장히 공통적인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처럼 지구 순환이 잘 안 되고 열이 모여 있고 이러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폭염이 계속 지속이 되고 한쪽에서는 거기서 그 폭염 생긴 수증기들이 또 그 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옮겨져서 이 홍수가 나는데요. 이제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이런 기후 변화로 인한 이런 기상 재해들이 이제는 디폴트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떤 특정한 시간에 나타나고 어떤 특정한 지역에만 나타나는 일이 아니라 그렇죠. 계속해서 더 많은 빈도로 더 오랫동안 생겨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각 국가도 그렇고 어떤 글로벌한 어떤 그런 준비 대책들이 지금 필요한 시간이라고 이미 사실 좀 늦었는데 이미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아니 뭐 우리나라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나라보다도 지금 장마라고 하지만 지금 장마라고 체감을 하세요? 비가 안 오니까. 아니 이런 더위 이런 어떤 열기를 저는 진짜 처음 느껴보는 것 같아요. 매년 덥다 하는데도 아니 그 뉴스를 보면 북태평양 고기압이 너무 과발달돼가지고 장마 전선을 북으로 밀어 올렸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려오지를 못한다면서요. 내려오지 못하는 맞아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우리가 저 이렇게 뭐 폭염 이렇게 난리치는데 러시아는 또 온도가 낮대요.
그래요? 네, 그래고 13도 막 이래가지고 아니 남미에 여름만 눈 기다리는데 내렸어요. 눈 그러니까 내렸단 말이에요. 사막에. 나라 한 나라가 기후 변화에 대한 온난화 정책을 해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공동으로 이걸 대응을 일사불란하게 하지 않으면 이 순환이 안 되는 이 공기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서로도 마음이 안 맞아서 전쟁을 하고 막 이러는데 아니, 근데 기후 대응 같이 합시다 그러면 잘 안 되죠. 전쟁은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일기 때도 기후 변화, 뭐 지구 온난화가 사기다, 뭐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 아닌가요? 그렇죠. 그거를 엄청나게 주장을 했고 네. 그래서 2기 들어와서도 사실상 가장 먼저 했던 행정명령 중에 하나가 파리 협정에서 탈퇴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일론 머스크랑 그때는 헤어지기 전에 두 사람이 잘 만나고 있을 때 그때 정부 효율부에서 공무원들을 대거 감축을 했고 그 감축한 영향이 이번 텍사스 홍수 참사의 어떤 원인일 수 있다라는 책임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 인력 감축이 그러면 요쪽 파트에서도 있었던 거예요? 네, 왜냐하면 있었습니다. 정확히 있었고, 근데 당시에 텍사스 홍수가 나기 직전에 민간 기상업체도 분명히 예보를 했다고 해요. 홍수가 폭우가 예상이 되어 있다. 근데 기상청이 이거를 예보를 못했다기보다는 정확히는 예보를 전달할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지금. 말이 돼요? 그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정확히 이렇게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번에 트럼프 2기 들어서면서 그 연방 공무원을 대축 감소하는데 거기서 이제 이번 피해 지역을 담당했던 텍사스에 그 지역 담당했던 기상청 사무소 인력들도 다 공석이었던 상황이었어요. 다 잘렸어요? 네, 잘려서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난 발생 전에 대피 명령이 이미 있었어야 되는데 대피 명령을 할 수 있을 만한 공무원이 부재했던 거죠. 그렇다 보니까 당국이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라는 이 이야기가 나왔던 거고 이후에 기상청이 이 홍수 경보를 발령을 하긴 했는데 불구하고 또 이제 피해가 컸던 거는 이거를 또 현장에 있는 그러니까 주민들이나 당시 그 어린이 캠프에 있던 사람들이 경보를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상청에서는 보냈어. 근데 정작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이 경보를 못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한계가 있었다, 피해가 커졌다라는 지적들이 있죠. 근데 미국의 시스템이 사실은 이제 우리처럼 막 이렇게 빠릿빠릿하게 돼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땅도 크고 그래서 지금 이제 요게 그 지나고 나서 그런 논쟁이 있긴 한데 그 기상학자들이 또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물론 이제 지금 이렇게 그 국립기상청이나 해양대기청 이쪽 재해와 관련된 인력들이 엄청나게 많이 감축이 됐고 이제 그게 여기 대응에 영향을 줬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안 잘렸어도 그 사람들이 이걸 과연 막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논쟁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 대규모 인력 감축을 하면서 제일 많이 이제 잘리는 부분들이 왜냐하면 트럼프는 기후 변화를 믿지 않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먼저 잘리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계속 이런 기상 재해들이 일어난다고 봤을 때는 더 큰 이제 재해들이 생겨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사실은 지금 기후 변화에 대해서 지금 실제로 많은 이런 재해들이 발생하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특히 이제 취약계층들이 그다음에 후진국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이런 정부의 규모를 이렇게 줄여 나가는 것들은 앞으로 큰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고 그러면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미국에서는 트럼프 책임론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근데 정작 트럼프는 그걸 귓등으로 안 듣고 있는 겁니까? 전혀 안 듣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우리가 잘했다고 하죠. 지금 저희가 얼마나 지금 많은 사람을 구했는지 아니야. 폭우가 100년 만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폭우다. 그래서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거 아닌데 뭘 나한테 따져. 쉽게 하면 뭐 우리식 이런 욕으로 하면 반응이에요. 이건 인재가 아니라 천재다 이렇게 네. 주장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날씨 정확히 탓. 백악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홍수 탓을 트럼프 대통령 때문이라고 얘기해? 이해를 못해요. 그거는 사악한 거짓말이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이번에 이 아이템 구역질이 난다고 네, 맞아요. 이 아이템 준비하면서 좀 특이했던 사례가 이번에 텍사스에서 피해가 가장 컸던 지역이 커 카운티라는 곳이에요. 그리고 바로 옆에 컴포트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똑같이 폭우가 내렸는데 컴포트에서는 0명. 인재가 0명이었어요. 그래서 왜 그랬나 봤더니 지난해에 그러니까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기 직전이죠. 경보 사이렌을 새로 도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도 이 과달루페 강 이번에 그 홍수가 났던 과달루페 강 하류에서 멀지 않았기 때문에 매년 홍수가 나는 지역이긴 했어요. 이 컴포트라는 지역도.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컴포트 소방소가 이제 그 경보용 사이렌을 추가로 설치한 겁니다. 못 듣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로 이제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원래도
평소에도 재난 문자처럼 특정 상황이 되면은 이게 사이렌이 막 울리는데 사이렌을 추가로 설치하다 보니까 더 큰 소리가 쩌렁쩌렁 나게 돼서 사람들이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컴포토 이번에 사태 이후에 컴포토 마을에서는 사람들이 이미 인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이렌 소리가 나면은 바로 대피해야 된다는 거를. 근데 반면에 홍수 피해가 컸던 컷 카운티에서는 어땠느냐? 여기도 경보 시스템 강화할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안 했는지 봤더니 일단 소음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지 지역 주민들이나 아니면 지역 공무원들이 이거 설치했다가 괜히 경보가 아니라 소음이 될 수 있어라는 쉽게 말하면은 우리 요즘 우리 하면 민원 발생한다 이거죠. 맞아, 민원이 발생한다는 거죠. 우리 만약에 그 소방 헬기 같은 거 띄울 때 소음 때문에 안 된다라고 했던 것처럼. 그리고 두 번째가 예산 문제인데 이 컷 카운티 쪽에서도 자금이 부족하니까 우리 예산 좀 주세요라고 연방 정부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쪽에서 허락을 안 해줬다고 해요. 그러면서 컷 카운티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사이렌이 아니라 사람들이 도망치래 입으로 전해야 되는 상황이었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했는데 우리 그 지난주에 미국의 극우가 한국 극우 따라한다 이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러면 좀 따라할 거는 좀 제대로 따라하라고 해서 우리나라 지금 그 긴급 재난 문자 시스템 이런 거 네. 얼마나 좋아요. 그럼요. 그죠? 이거 아니 사이렌 설치 안 해도 되잖아. 맞아요. 그럼 민원 발생 안 하잖아. 미국이 이거를 우리는 지금 대부분이 다 바로 모두 이걸 끄지 않으면 다 오잖아요. 네. 미국은 걸 내가 선택을 있긴 있어요? 있긴 있어요. 근데 뭐 끌 수 없는 거는 뭐 엠버 알러트밖에 엠버 알러트랑 쓰나미 경보 두 개밖에 경보 두 없고 가지. 나머지는 이제 내가 켜야지 와요. 근데 사람들이 잘 안 그걸 누가 안 키지? 킬 줄 잘 모르고 일단 예. 그래서 이번에도 그리고 이번에 새벽에 갑자기 물이 불어나가지고 저기 강물이 쓰나미처럼 진짜 불어났다 그러더라고요. 네. 제일 안타까운 게 그 근처에 있는 이제 캠핑장에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 실종되거나 사망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전달되지 못한, 그러니까 우리랑 약간 특히 이제 디지털 시스템들이 사람들이 좀 우리보다 훨씬 늦습니다. 그래갖고 근데 이제 이게 약간 알아서 민주주의의 폐해 같거든요. 알아서 민주주의? 한국은 막 국민들이 원하잖아요. 뭐 하나 재해 나고 막 그러면 왜 정부 니네 안 했냐고 그러고 우 난리를 쳐요. 통제를 해줘 이렇게. 네, 그래서 뭔가 개선이 돼요. 근데 미국은요, 정부가 알아서 요걸 원할 수도 있으니 먼저 하자는 주의였어요. 근데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처럼 알아서 민주주의 안 하겠다 하고 나오면 저런 재해에 가장 취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정부는 국민들이 불편할까 봐 알아서 이렇게 해주는 민주주의인데 그런 사람들이 계속 나오면 괜찮은데 사실 미래는 알 수가 없잖아요. 네. 트럼프가 대통령 될지 어떻게 알았겠냐고. 그러면 이렇게 재해에 가장 취약하게 되는 거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좀 부시 행정부 때 얘기인가요? 카트리나. 네. 해가지고 뭐 그 큰 저기 일도 겪고 했었잖아요, 사실은. 그런 게 좀 교훈이 돼가지고 뭔가 좀 정비를 한다든지. 사실은 꼭 트럼프만 얘기할 것도 아닌 거죠. 맞아요. 그런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미국은 너무 넓은 거예요. 그렇긴 그래서 해요. 그때 뭐 그런 허리케인 뭐 이런 플로리다 이런 데 잘 돼 있어요. 플로리다 이런 데. 플로리다는 걸핏하면 저기 허리케인 오니까. 그래서 잘 돼 있다니까요. 근데 이제 여기는 없었던 것이 있으면 안 되는데 이게 주마다 연방제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피부적으로 오면 되게 잘 돼 있지만 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안 돼 있는 이건 거죠. 이제 연방 정부의 소관이기보다는 주정부의 소관인 경우가 많은 그리고 거죠.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카운티별로 또 달라가지고. 맞아요. 네, 그래서 카운티에서 따로 예산을 받아서 집행을 하거나 하는 경우. 그래서 그 돈 많은 카운티랑 돈 없는 카운티는 고속도로도 달라요. 가면은 고속도로도 돈 많은 카운티를 지나가면 포장이 다 잘 돼 있고 그런데 돈 없는 카운티를 가면 곳곳이 패여 있어요. 곳곳이 패여 있고 불도 잘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사실은 카트리나 때도 그렇고 사실 이번도 그렇고 그런 영향도 있을 그리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약간 미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기후 변화와 관련된 굉장히 독특한 모습들이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기후 변화 자체를 부정한다는 게 우리나라에서도 아무리 극우라고 할지라도 날씨가 더운 걸 아니야 덥지 않아 하진 않거든요. 근데 미국은 진짜 그게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은 이 기후조차 변화 자체를 부정하는 대표적인 세력이 공화당이고 공화당 내 강경 보수 세력인데 이 기후 변화 자체를 미국에서는 정치권 내에서 분열을 상징하는 하나의 아이콘처럼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 정도예요? 네, 그게 사회적인 분열까지 갑니다. 기후 변화를 가지고. 그렇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는 기후 변화를 과학이 아니라 그냥 정치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기후 변화를 대비하고 막자는 게 단순히 인류의
안전, 우리 내 가족의 안전, 내 이웃의 안전을 위한 게 아니라 정책적으로 혹은 예산 싸움을 해야 되는 일로 치부되는 그런 경우들이 훨씬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미국의 카운티라는 게 뭐 어떤 카운티는 대한민국만 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이 카운티조차 서로 이렇게 공동 대응이 안 되는데 뭐 전체 미국 뭐 이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거고 뭐 범세계적 그럼 더 난리가 날 거고 기후 변화 이 대응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이나 이런 비용들이 잘 사는 나라들이 되고 뭐 못 사는 나라들은 못 되는 상황이 돼 버리면 이것도 뭐 서로 형평성에 맞지 않다. 아니, 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돼 버릴 수 있어서 굉장히 불편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기후 변화하면 사실은 일국적 대응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공조를 해서 대응을 해도 뭔가 될까 말까 한 건데 지금 우리가 미국 얘기를 한 게 주마다도 아니고 카운티마다 다르면 네. 이게 공조라는 얘기가 성립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딱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얘기 뭐죠? 처맞기 전까지 날지 못한다고. 아니야 이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말이 있잖아요. 당해보지 않으면 잘 모른다. 거죠. 그러니까 당해보지 않은 쪽에서는 기후 변화에 대해서 대응해야 된다는 생각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우리는 그 상황까지 가지 못할 테니 당장은 지금 우리 각 국 안에서라도 이걸 좀 대처를 잘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어렵죠. 예, 네. 이 재난 대비 시스템 사실은 정부가 존재해야 되는 가장 기본 그렇습니다. 이유죠. 맞아요. 사실은 국민의 신체와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라는 게 정부의 존재 제1의 원칙인데 이 점만 좀 확인을 하고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두 번째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네, 김영미 대표, 송현석 기자, 장희 교수 세 분과 함께하는 JB타임즈 시간인데요. 자, 두 번째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중국에서 중국판 김영란법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지난 5월에 공무원과 국영기업 이 직원이 공식 접대에서 담배나 술, 고급 요리 소비를 금지하도록 하는 절약 지침이 공식적으로 이제 당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지역에서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매일 음주 측정을 실시하고요. 공무원이 외식하는 걸 누가 봤어. 그래서 신고를 하면 보상금을 주는. 이건 뭐 금액 기준 이런 것도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네, 전혀 상관없어요. 담배 하나도 주면 안 됩니다. 이런 극단적인 조치를 시행했는데 네. 이렇다 보니까 이제 중앙 정부가 이제 관영 매체의 입을 빌려서 이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얘들아. 니들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어.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예요, 그 얘기는 또? 네, 그러니까 이게 정책에 대해서 지금 오해하고 각 지자체들이 잘못 지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는 이걸 오더한 게 아닌데 이제 너무 오버하고 있다. 그러면 원래 저건 뭔데요, 지침이? 원래는 부패 방지 그리고 절약 이거를 같이 넣어서 만든 우리로 치면 이런 김영란법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이거를 새롭게 내놨는데 정확히는 뭐 공직자가 가족이나 친구하고의 식사를 제외하고는 부하 직원이나 산하 기관이나 뭐 이해관계자하고는 어떤 이유로든 식사하지 마라. 상대가 초대해도 가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잠깐만요. 부하 직원하고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 지금 공무원들은 어떻게 식사를 하는지 제가 알아봤더니 일단 혼밥이 제일 많고요. 왜냐하면 걸리면 안 되니까. 잘리면 안 되니까. 그건 좀 이해가 좀 안 네, 돼. 혼밥이 제일 이제 많고 그다음엔 이제 구내식당 을 이용하는 경우, 네, 그런 정도지 밖에 나가서 뭘 같이 사 먹거나 하는 게 잘못 해석이 됐다가는 크게 또 이게 철퇴를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은 팀원들이 나가서 n분의 1로 밥 먹어도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더치페이는 더치페이는 가능해요. 가능하대요. 더치페이는 가능한데 누군가가 돈을 내는 건 내가 아니에요. 쏠게.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걸리는 거예요. 저희는 괜찮습니다. 왜 저보면서 얘기하십니까? 사달라고. 근데 이게 시진핑 정권 들어서서 꾸준히 부패와의 전쟁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시진핑 3기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잘 안 잡힌 게 사실이에요. 이 얘기는 그만큼 굉장히 뿌리 깊고 넓게 부패가 이제 공무원 사이에서 펼쳐져 있었다는 얘기인 그 얘기는 거고. 많이 있었죠. 네,
그래서 일부 지자체가 이제 공무원 사회에서 파벌이 형성되는 걸 막기 위한 어떤 조치들을 이런 식으로 취해 왔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영화 밀수에서 이제 보면 그 지역에서 사업하는 사장님하고 공무원하고 서로 손을 잡고 짝짝꿍 짝짝꿍 서로 뒤를 봐주면서 범죄를 저지르는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사실상 이제 이런 정책이 나온 건데 동시에 지자체에서는 중앙정부에 잘 보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성과 제도가 엄청 강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과도하게 공무원 규제를 하면서 중앙정부가 내놓은 정책이 부작용이 됐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잠깐만요. 근데 아까 그 송현석 기자가 소개해준 중앙정부의 원래 지침하고 네. 지방정부에서는 똑같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번 5월 18일 날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하고 뭐 이렇게 말한 게 이 정확한 명칭이 당정기관의 전략실사와 낭비 반대 조례예요. 낭비 반대. 네. 처음 여기서 이제 얘기했던 거는 고급 요리 하지 말고 고급 요리. 네. 그리고 담배와 술을 적당히. 그러니까, 네. 그 전략이에요. 전략. 전면 금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도 중국도 땅이 넓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지방 정부에 가니까 이게 금주령 막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된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니까 쉽게 하면 우리식 표현은 정도껏 해라. 맞아요. 정도껏 해라 했는데 지방 정부가 되니 아예 하지 마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최근에 한국이나 뭐 미국에서 시진핑 실각설 이런 게 많이 나왔는데 저도 이제 이거를 뭐 중국 전문가들한테 물어봤는데 네. 오히려 지금 이렇게 지방 정부에서 이런 반응을 하는 게 오히려 중앙 정부에 잘 보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시진핑이 더 권력이 지금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일 수 있다라는 해석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래서 지방 정부가 좀 오바를 한다고 쳐요. 네. 근데 하여간 중국의 그 부패는 상당히 심각하다는 뉴스는 되게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좀 이렇게 개선이 되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근데 이게 절약하라는 거지. 아예 이거를 쓰지 말란 얘기가 아니었는데 이렇게 해서 돈을 안 쓰고 이걸 안 해버리면 내수 시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수 시장. 네, 중국 경기가 코로나 이전까지 아직 회복이 덜 된 상태라는 거를 우리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내수가 돌지 않은 게 제일 큰 원인이거든요. 그걸 또 중앙정부 우려할 수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중국 공무원 수가 중앙에만 2천만 명이에요. 지방 정부에만 또 수천만 명이 돼요. 그렇죠. 네, 이게 지방 정부에만 3천만 명 된다는 통계도 있는데 이 많은 인원이 이렇게 갑자기 내려온 절약 지침 때문에 뭐 가족끼리만 식사하고 이러다 보면은 사실상 어떤 지역에서는 지역 전체가 출렁이는 곳도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다 보니까 이제 부정청탁이나 파벌이나 뭐 공무원의 공정성 훼손을 막기 위한 시도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그 방식이나 정도가 오해를 살만하다. 쉽게 하면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중앙정부의 지침은 니네 그 중국집 가서 짜장면은 먹어도 돼. 맞아요. 하지만 정가복은 안 돼. 맞아요. 이런 건데 네. 아예 짜장면도 안 먹고 중국집도 안 가버린다. 아예 안 가버린다. 이런 거 그럼 중국집은 문을 닫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 발표가 나고 뭐 마오타이라는 술이 있대요. 그거 비싸요. 비싸죠. 엄청 그게 맛있대. 맛있대. 알코올 도수가 네. 장난 아니에요. 그거. 그 매출이 확 감소해가지고 주식이 이제 10% 빠져버린 거예요. 그 술 만드는 회사에. 네. 그 왜냐하면 회사가 마오타이지오가 그 중국 사회에서도 되게 거기 말로 미엔즈라고 하는데 체면을 중시할 때 쓸 수 있는 술 브랜드예요. 손님 이 정도는 해야. 이 정도는 해야지라는. 좀 대접을 했다. 맞아요. 가짜도 워낙 많고. 그래서 가짜도 되게 많고 그래서 그럴 때 쓰는 술이기 때문에 특히 공무원들이 제일 편하게 사용하는 그런 술이었는데 그게 확 떨어진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김영란법의 대표적인 술이 이거. 그러니까 이걸로 뇌물도 많이 주고 그랬는데 이런 조례가 나오고 나서 완전히 사람들이 마오타이 들고 가면 오해받을 수 있다. 그래서 아예 막 매출이 확 떨어져 버린 거예요. 술값은 좀 떨어졌대요. 그래서 20% 정도 떨어졌어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요식업 매출이 50%가량 떨어져서 이게 시행되고 나서 지금 그 식당이나 이런 데에 있는 사람들이 매출이 떨어졌다고 지금 아우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이거를 그냥 계속하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옛날에 김영란법 실시될 때랑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여기도 따라하는 아니 그래도 우리는 그러니까 김영란 세트라는 게 개발이 되고 했잖아요. 3만 원에 맞춰주는 29,000원짜리 이렇게 나오고 했는데 맞아. 중국이니까 아예 그것도 없는 거네. 지금 지난주에 중국에 다녀오신 선생님이랑 어제 저녁 먹었는데 같이 밥 먹고 이런 거는 여전히 이제 외국에서 온 손님과 하는데 이제 술을 안 준다. 아예 술을 한 방울도 옛날에는 술을 금지해도 자기 비용으로라도
호스트가 술병을 들고 와서 이렇게 대접하는 게 관례인데 이번에는 가셨더니 술을 한 방울도 안 주더라고요. 아니 뭐 이참에 술 끊고 뭐 좋네 뭐. 한국에서 일단 먹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중국의 사실 부패 문화라고 하는 것들이 그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근데 결과적으로 제가 조금 아까도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좀 그거는 좀 그래도 많이 완화는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완화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시진핑 주석이 이제 3기까지 오는 동안 내내 엄청나게 뭐 숙청도 많이 하고 굉장히 강력한 그런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들을 써왔지만 사실 이게 잘 안 먹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뿌리 깊게 내려져 있는 것도 있고 이게 한국의 공무원 문화하고는 너무너무 달라요. 다른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예컨대 이제 우리나라 공무원 사회는 팀워크나 단합을 굉장히 중시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리고 바텀업이나 탑다운이 같이 공존하는 그런 분위기지만 공무원 사회는 대부분 탑다운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일률적으로 이게 움직여야 되는 그런 건데 동시에 아이러니하게도 또 그 공무원 내에서 경쟁이 엄청 치열해요. 사실 우리는 공무원끼리 경쟁이라는 게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는데 여기는 공무원끼리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예를 들어서 직책이나 보상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하고요. 인사 제도 자체도 한국보다 훨씬 더 성과주의가 강해요. 그렇다 보니까 부패라는 거는 사실상 내가 어떤 성과를 이뤄서 내가 좋은 자리에 가거나 돈을 더 많이 받거나 하기 위한 그 도구인데 이렇게 사람들이 이런 거에 민감하다 보니까 부패를 떼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 일자리 창출과 너무나 많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부패하고 뇌물을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건 내가 어느 자리에 올라가느냐, 나한테 어떤 직책을 주느냐 그거의 차이인데 이 부패라는 것이 꼭대기에서부터 밑에까지 이렇게 아예 세트로 다 시스템화되어 있는 확률이 높아서 위에서 그게 개선이 되지 않으면 밑에서 아무리 반부패법 뭐 이렇게 발동을 해도 쉽게 말해 진짜 그 권력의 가장 핵심인 그 맨 윗부분에서 이게 바뀌지가 않으면 밑에서도 전혀 바뀌지도 않더라고요. 제가 사실 여러 나라 취재 다니면서 각 나라 정부의 부패의 끝판왕들을 되게 많이 봤는데 보통 보면 이게 개선되려고 하면 위에서 이 사람들이 개선됐을 때 가능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뭔 법이 나와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부패 청산은 진짜로 윗물 법칙이 맞죠. 맞아요. 윗물이 맑아야. 그런데 지금 이런 법을 조례를 시행한다 하더라도 과연 그 위에 있는 그분들이 얼만큼 맑아지느냐에 따라서 이게 성공할 거냐 말 거냐 많이 그래요? 결정이 날 것 같다. 중국이 문화적으로 뭐 관시문화 이래서 사실은 뭐 저희가 중국에 뭐 같이 일을 하거나 이래도 가면 그렇게 접대하고 만나고 이런 것들이 사실 되게 일상화되어 있는데 시진핑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등장할 때부터 내가 부패를 해결하겠다 해서 나는 파리도 잡고 호랑이도 잡는다. 그래서 그 센 놈도 잡고 파리도 다 잡아서 없애겠다 그러고 처음에 상무위원 하나를 숙청했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런 게 되게 강력하게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어 있고 시진핑의 그런 정책들이 그리고 여전히 작동을 한다는 거는 되게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중국 워낙 크기 때문에 이 지방의 성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그런 부패 구조라든지 거기에 권력 관계들은 중앙 정부에서 사실은 되게 건드리기 어려운 부분이었고 그건 해결이 잘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치를 보면 그게 이제 지방 정부들에서 어쨌든 지금 중앙에 계속 눈치를 보고 거기 이제 찍히지 않으려고 혹은 거기에 잘 보이기 위해서 이런 조치들을 한다는 것들은 뭔가 그래도 뭔가 변화가 시작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들 심지어 일반인 국민들까지도 그러니까 민간 부분에서도 지금 이런 것들이 되게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되게 퍼져 있어가지고 아직은 이게 계속 이게 작동을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서로 눈치를 보고 가급적
아무것도 안 하려는 이런 이제 분위기는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중국이 이 부패라는 게 나쁘다라고 이제 인식이 되는 것부터 저는 조금 그거는 굉장히 좋다고 받아들이고 또 이제 중국의 이게 부패라는 이게 나쁘다라고 받아들이는 이 여파는 사실 그 밑에 뭐 캄보디아, 라오스 되게 권위주의 아시아권 권위주의 국가들이 있거든요. 여기에도 이제 영향을 조금씩 미칠 수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거기 이제 범죄가 되게 많고 이러는 것들이 관료들이 부패하다 보니까 범죄 조직하고 결탁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건데 부패가 나쁘다라고 보여지기보다는 거기에는 아니 먹고 살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라는 거지 이게 나빠? 라는 그런 반응인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드리려고 했던 건데 왜 중국은 그러면 부패를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공부를 해보니까 일단은 그 사회주의, 중국식 사회주의의 영향이 일단 가장 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중국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의 핵심은 계급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공평하게 배분을 해야 됩니다. 누가 더 많이 벌고 적게 벌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평등하게 자원을 나누고 계급이나 빈부격차가 없는 사회를 지향하고, 그래서 시진핑 들어와서 공동부유를 지향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줘서 잘 되게 해야 되고 이런 건 없어. 그런데 대신에 공평해야 된다라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억누르다 보니까 그 반대급부가 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언제 부자가 돼? 나는 언제 돈을 벌 수 있어? 하다 보니까 결국 부패로 손을 뻗치게 되는 첫 번째 이유가 있고, 또 하나는 공무원, 중국 사회가 특히 공무원이나 뭐 교사, 의사 이런 직업들에 대한 대우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게 뭔가 나는 너무 삶이 팍팍해라고 생각하니 이 나의 지위를 이용해서 그럼 나는 부패를 저질러서 내가 좀 배를 채워야겠다라는 이제 의식들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근데 한국도 사실 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옛날 생각해 보면 뭐 차 운전하시는 분들 여기다가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꼽아놓고 다녀야 되고. 아,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경찰 잡히면 아주 옛날에 네. 그랬던 거죠. 아주 그러니까 우리 사회도 이제 기억 안 과거에 나지만. 그 급행료라는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담배 촌지라는 것도 있었고, 저는 담배 한 갑이라도 사가지고 가야 뭘 빨리. 그걸 근절하는데 몇십 년이 걸렸어요. 맞아요. 진짜 오래 걸렸어요. 근데-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니까. 근데 결국은 이게 뭐냐면 이제 관료의 힘이 얼마나 크냐에서 좌우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도 뭐 급행료니 촌진 이런 것들이 뭐 만연했던 게 흔히 어떤 이제 국가 주도의 경제 성장이 계속 몇십 년 동안 되다 보니까 결국 관료들의 도장 하나가 기업의 운명을 좌우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결국 급행료가 나오는 거고, 중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실은. 구조적으로 그런 부분도 좀 일정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게 다른 나라에서 그러면은 이 김영란법과 비슷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찾아보다가 이제 싱가포르가 사실 제일 대표적인 거기는 세지 않나요? 엄청 세잖아요. 그러니까 네. 애초에 공무원 월급을 진짜 세게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우리가 국가가 돈 많이 줄 테니까 니들 딴짓하지 마인 거예요. 그렇죠. 부패 저지르지 마. 그래서 이제 이런 의도로 뭐 싱가포르 총리 연봉이 미국 대통령의 4배다.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22억이다. 부총리가 연봉이? 네, 연봉이요. 22억이고요. 부총리가 18억이 좀 넘고 장관급은 한 17억이 조금 넘습니다. 이렇게 줘요. 주니까 주는 대신에 이렇게 했는데도 부패를 저지른다? 그럼 바로 아예 죽여버린다. 네. 싱가포르는 지금도 태형이 아직도 남아 있죠. 태형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는 대체로 지금 만약에 공무원이 부패를 저질러다 걸렸다 했을 때는 보통 징역 5년 이하의 징역의 정도로 지금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인 거고 특별하죠. 이런 법이 있다는 거. 제가 다녀보면 선진국 몇 군데 빼고 뭐 중동, 아프리카, 뭐 중앙아시아 전부 뇌물 문화예요. 취재하다 보면 저는 아주 일선에서 이 뇌물에 시달리는 가장 진짜 생계형 취재진인데 저 끝판왕을 또 봤던 거 예를 중에 들어서 하나가 우리 그 김영미 대표님 해외 가서 취재 때문에 취재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뇌물을 쓰신. 대놓고 달래요. 뇌물도 아니에요. 대놓고 달래요? 이렇게 은밀하게 달라고 그러면 차라리 내가 양심의 가책이라도 느끼겠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바로 거기서 영수증도 써줘요. 심지어 자기 이름으로 가서 너 경비 처리해야 된다고 막 또 했더니 그 경비 처리하기 영수증 이렇게 막 써주기도 하고. 그래서 경비 처리하셨어요?
아유 하죠. 이거는 뭐 수고비 뭐 이렇게 해서 당연히 취재에 들어간 돈이니까. 근데 이제 아프가니스탄에서 제가 있었던 일은 어떤 사건 때문에 변호사가 이렇게 법정을 이제 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아니 그러면 이번 판결은 이길 거라 생각하냐 그랬더니 자기 가방을 툭툭 치면서 이게 법원에 가면서 이제 걸어가면서 인터뷰를 했는데 가방을 툭툭 치더라고요.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이걸 열어보니까 그 안에 달러가 막 있는 거예요. 오. 자기가 저쪽 변호사보다 더 많이 준비했으니까 이길 거라는 거죠. 판사에게. 더 많이 줄 거니까. 근데 실제 이겼어요. 그런 사람들은 싱가포르에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싱가포르는 그 마이너리티 리포트 아시죠? 마이너리티 리포트 법칙이 있어요. 거기는 뇌물을 받을 뜻을 드러내, 그러니까 가방을 툭 치는 걸 하는 순간 거긴 잡혀갑니다. 공무원이. 그렇게 한번 당해봐야 되는데요. 아니 그래서 저는 저 부패의 영향이 뭐 행정부만 있는 게 아니라 야, 이 사법부까지도 문제가 되는구나. 왜 우리 옛날에 유전무죄 뭐 무전유죄 막 그 얘기 있었잖아요. 그게 그렇죠. 실감이 갔어요. 아, 그냥 했던 말이 아니라 이게 부패라는 그 하나의 씨앗이 그러니까 전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것을 이제 실감을 했는데 왜 파미르곤 가고 뭐 이러면 되게 뭐 멋질 것 같고 경치도 좋아요. 예. 곳곳에 이제 나타나요. 그 통행세. 지나갈 때마다. 예. 그러니까 자기식으로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그런 사회가 발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가 어느 정도 문명의 입구라도 이렇게 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런 반부패라는 인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 가장 큰 기준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아무리 부패가 옛날에 막 심했다 하더라도 이런 조례가 나왔다는 건 굉장히 이렇게 눈여겨봐야 되는 발전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뇌물이 이제 판치면 이제 뇌물 전달 방법과 수단도 많이 바뀌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옛날에 이제 라면 박스에서 시작을 했다가 케이크 상자로 바뀌었다가 네. 찻대기. 이제 5만 원권이 등장하면서 그거보다 작은 모 드링크 박스 요만한 거 이렇게 바뀌고 그렇죠? 네. 이것도 이제 또 이제 디지털이 되면서 이제 꼭 그 오가는 현찰이 아니라 다른 방법이 막 비트코인이 이런 거 되는 거 아니에요 혹시? 가능하죠. 예, 코인 뭐 주식 뭐 이런 오히려 걸로. 요즘 이제 코인은 이제 그 변칙 상속, 뭐 변칙 징역 이런 쪽으로 오히려 이제 이용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오히려 이제 관료를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뭐 이런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도 한국은 굉장히 선진 국가의 옛날에 비하면 시스템을 많이 가졌다고 보여져요. 한국은 네. 좀 특이한 것 같은 게 그 일반적인 국민의 그런 부패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이런 거는 확실히 뭐 20년 전, 30년 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바뀌었는데 여전히 이제 고위급들의 부패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더 심해지고 있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역대 정권들에서 일어난 스캔들이나 아니면 지금 현재도 보면은 지금 탄핵당한 대통령이 단순히 개헌만 선포한 게 아니라 뭔가 그러니까요. 여러 다른 그런 부패와도 연결된 것 같은 이제 맞아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습니다. 일반 사람들의 감정에선 저희는 되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인데 여전히 그런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좀 사회 지도층들이 있다는 점에서는 좀 아직도 그래서 한국이 아직도 부패 지수가 세계 투명성 기구에서는 부패 지수를 보면 작년에 제일 높았는데 그게 30이에요. 그러니까 그 누구 때문에 그런 거야 도대체? 누군지 대충 전 알 것 같은데 몇 명. 네,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국민이나 일반적인 그 하급 공무원들 여기 말하는 파리들은 다 괜찮은데 네. 호랑이들이 이제 아직.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부패가 나쁘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거를 고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고 이 정도면 굉장히 선진국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 전 국민이 부패 나빠하고 와 하고 있는 와중에 몇 명의 호랑이들은 금방 잡힌다는 거죠. 근데 전 국민이 팔이면 이거 정말 대책이 안 쓰는 거죠. 그런 나라들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요새 이제 탈북 주민들하고 이제 인터뷰를 많이 하는데, 뭐 그런 부패한 나라, 뭐 이런 뇌물 이런 끝판왕을 많이 봤지만 제가 안 가본 나라 중에 이제 북한이 그렇게 뇌물이 엄청 심하다고. 그래서 탈북하신 분이 이게 뭐 보위부 출신 뭐 이런 분인데 한국에 와서 운전이 좋아갖고 운전을 막 했는데 술을 먹고 운전하면 뭐 이렇게
법을 위반하는 걸 생각을 못했대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경찰한테 걸려서 그 뒤에 이제 다른 탈북 후배들에게 야, 동무들 5만 원씩 거두라요. 그래갖고 즉석에서? 네. 그래가지고 20만 원을 해서 이거면 되겠습니까? 이러면서 딱 내는데 그 경찰이 가중처벌이에요. 그랬대요. 지금 무슨 짓을 하십니까? 그러면서 막 뭐라고. 죄목 추가가 되는 맞아요. 거죠. 가중처벌에다가 뇌물죄 이렇게 추가가 되는 거죠. 자기를 나쁜 사람으로 얘기를 해서 굉장히 당황했다는 거예요. 근데 북한도 그건 있어요. 그 나쁜 법이라고 나와요. 근데 왜 이 사람 몰랐을까? 그러니까 법이 있을 때 시행이 안 되는 국가. 이런 나라들도 굉장히 많구나라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얼마나 민주화가 이루어졌느냐도 이제 상당히 거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감시 체계가 얼마나 잘 작동하는가의 부분들도 있지만 민주화가 덜 성숙했다라는 이야기는 국가의 어떤 힘이 그만큼 세고 그래서 또 그만큼 횡포가 저질러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부패가 다시 싹 트는 온상이 되어버린다. 네. 뭐 얘기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근데 아무튼 근데 저는 중국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뭐 이제 순간적으로 너무 약간 과하게 지금 이게 반응이 나타나면서 얼어붙고 있다 이거잖아요. 근데 어차피 거치는 과정이라고 좀 보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맞습니다. 이게 과거에 비해서 뭐 나아지고 있다라는 아까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좋은 징조이긴 할 거고 우리가 이제 대신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우리가 여기까지 그 촌지 없애는 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까? 부패 문화라고 우리가 흔히 하잖아요. 그렇죠. 문화는 한순간에 바뀌는 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아버지가 그 차에다가 만 원짜리 꽂고 다니시는 분 중에 하나셨는데 네, 지금은 이제 그게 없어졌으니까 네, 앞으로도 중국이 조금 더 나은 사회가 되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김영란법이 처음 이제 시행이 될 때 뭐 현장에서 막 되게 혼란스럽고 얘기가 많았던 게 학교에서 스승의 날에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작은 어떤 그 감사의 표시를 하는 것까지도 막을 필요가 있느냐 뭐 이런 논란도 되게 많이 있었잖아요. 전 지금도 학생들이 커피 사가져오면은 가져가라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여쭤보려고 해요. 아니 그게 중국처럼 지금 뭐 술을 뭐 조금만 먹어라 근데 아예 금주령을 내려버리는 거나 비슷한 거죠 그게. 알겠습니다. 거치는 과정이다. 네, 과정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야기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분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물러가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